종이의 제지법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담징이 일본의 제지법을 전했다고 기술하고 있는 일본 서기의 확실한 연대 기록으로 보아 610년 이전으로 보인다. 즉, 담징의 생존기인 6세기경일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에는 6세기 이전 이미 제지술이 전래되었고 상당한 기술 수준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에는 제지기술이 한반도에서 보편화되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닭섬유로 만든 종이가 우리의 종이로 정착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과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문서가 그 증거이기도 하다. 대방광불 화엄경에서는 당나무에 향수를 뿌려가며 길러서 껍질을 벗겨내고 벗겨낸 껍질을 다듬어 종이를 만든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의 한지는 고려시대부터 그 명성이 높아 중국에서도 제일 좋은 한지를 고려지라 하였고 조선실학자 한치윤이 쓴 역사서 해동역사에는 고려의 닭종이는 빛이 희고 윤이 나서 사랑스러울 정도라고 극찬하였다. 우리나라에 한지가 언제 들어왔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2세기설, 6세기설, 4세기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보면은 이제 담징이 610년에 일본의 제지술을 전파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 아마 한지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는 기술적으로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통 한지는 외발초지를 합니다. 그래서 외발초지는 상부 발털이었기 때문에 물질시 섬유를 전후 좌우로 자유롭게 흘려보냄으로 해서 섬유 배양이 그 방향성이 없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섬유 배양성의 방향성이 없어지면 종이의 강도가 균일할 뿐만 아니라 발목성과 치수 안정성이 우수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지의 제작은 조선시대를 지나오면서 더욱 발전하는데 구한말 서양식 기계로 제조한 양지가 도입되면서 우리의 한지는 쇠퇴기를 걷게 된다. 예로부터 비단에 비유되었던 우리의 한지. 이러한 우리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깨닫고 한지와 함께 평생을 살아온 이들이 있다. 바로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7호 한지장 기능 보유자인 황동훈과 안치용이다.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이곳에 황동훈 한지장이 운영하는 단구제지가 있다. 단구제지는 황동훈의 아버지 고 황현식에 의해 설립되었다. 1984년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단양군 상방리에 있던 공장은 이곳 대강면 용부원리로 이전하게 되었다. 한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늘 맑고 순한 물을 찾아다녔다. 한지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지 공장이 물을 따라다닌다는 말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단양군에는 예로부터 한지 공장이 많았다. 높은 지대와 맑은 공기에 깨끗한 물이 있었고 큰 일교차 덕분에 당나무가 잘 자라는데 한몫을 했기 때문이다. 단구제지가 있는 현재 용부원리 또한 수량이 풍부하고 물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다. 단구제지는 1960년대 일본 시장을 개척하면서 우리 한지의 위상을 높였고 현재까지 생산량의 대부분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한창 때는 초지국만 10명, 백덕을 긁는 안악들이 100여 명에 이르던 이 공장도 이제는 황동훈 한지장을 포함한 단 4명이 공장을 꾸려가고 있다. 56년도에 아버지께서 이 공장을 설립하셔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 공장은 부업이 있었어요. 그 추록 5대에다가 제재소, 정미소, 석탄광, 석회광 다 있었거든.
그 많던 재산이 공장이 다 집어먹었어. 근데 나 이제 그 69년도에 외환은행 취직돼서 근무하고 있는데 넌 맞으니까 내려와야 한다. 그래 그때 끌려 내려와가지고 지금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황동훈 한지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40년 이상 우리 전통 한지 제작 기법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내구성과 유연성을 지니는 전통 한지 계승에 앞장서고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7호 한지장 기능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단구제지에서는 염색하지 않는 한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백지를 주로 생산한다. 한지를 다른 의미로 백지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한지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이 100번 가야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만큼 한지 제작 공정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 단구제지 공장은 건물이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작 공정 순서에 맞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내부는 닭을 삶고 헹구고 표백해 티를 골라내는 첫 번째 작업실, 비터로 닭섬유를 풀고 닭풀을 넣어 섞어주는 두 번째 작업실, 물질을 하고 압착해 물을 빼주는 세 번째 작업실, 건조하는 네 번째 작업실로 이루어졌다. 단구제지는 이러한 여러 단계의 제작 공정에서 작업의 동선을 고려해 최소한의 이동으로 능률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가 되어 있다. 황동훈 한지장이 한지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당나무를 채취하는 것이다. 따뜻한 지역의 산기슭이나 밭둑에서 잘 자라는 당나무는 번식력이 좋아 공장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이 당나무의 줄기가 바로 한지의 원료가 되는 것이다. 당나무 채취는 12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에 한다. 그 중에서도 12월부터 음력 정월 초하루 전에 하는 것이 좋은데 날이 추워지면 당나무 껍질이 두꺼워져 섬유질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다. 당나무를 벨 때에는 비스듬히 잘라주어야 하는데 이듬해 발육이 좋게 하기 위해서이다. 당나무는 1년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오래 묵으면 옹이가 생겨 벗기기도 힘들고 티도 많이 생겨 종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당나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 그래서 황동훈 한지장은 대부분의 재료를 문경이나 예천에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채취한 당나무는 쪄서 껍질을 벗겨내는데 이것을 당무지라고 한다. 가마솥 아래쪽엔 굵은 나무를 걸고 그 위에 당나무를 올려 쪄낸다. 솥에 당나무가 가득 채워지면 보온 덮개와 비닐, 솥뚜껑으로 빈틈이 없게 덮어준다. 이것은 수증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찌는 시간은 그 양이나 솥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황동훈 한지장은 보통 3-4시간 정도 찐다. 찌고 난 다음에는 밥을 뜸들이듯이 1시간 정도 뜸을 들인다. 쪄낸 당나무는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찬물을 끼얹어줘야 한다. 이것이 한번 얼었다 녹으면 대와 껍질의 분리가 더 잘 된다. 닭이 다 쪄지면 겉껍질이 속대보다 약간 밀려 올라가는데 이것을 가락지가 잘 섰다고 한다. 잘 쪄낸 당나무는 속대와 껍질을 분리해낸다. 끝부분을 비틀어 떼어낸 뒤 아래쪽으로 잡아당겨 벗겨내는데
당무지가 잘 될수록 껍질은 쉽고 깨끗하게 벗겨진다. 무지가 잘 된 건 이렇게 치고 허물이 이렇게 벗어져요. 허물이 이렇게 껍질이 막 벗어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무지가 잘 된 거라 그래. 그러면 끓기도 좋고 백닥하는데 끓기도 좋고 아주 그 스물스하게 끓여지지. 딱 질도 좋아지고. 속대에서 벗겨낸 것을 흑피 또는 피닭이라고 한다. 피닭은 햇볕에 잘 말린 뒤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사용한다. 당무지는 겨울 한철에만 하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 놓은 피닭으로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다.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닭의 겉껍질을 한 번 더 벗겨내 백닭으로 만들어야 한다. 피닭을 물에 담고 충분히 불려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한다. 여름에는 3일, 겨울에는 5일 정도 담궈 놓는다. 닭 껍질 중 겉의 검은 부분을 흑피, 안쪽 하얀 부분을 백피, 중간에 푸르스름한 부분을 청피라 하는데 전통 한지는 백피만을 재료로 사용한다. 흑피와 청피는 칼로 깨끗이 긁어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칼을 닭칼이라고 하는데 닭칼은 닭껍질을 벗겨내기 쉽도록 칼날이 둥글게 휘어졌다. 백닭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잡티를 남기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만 질 좋은 한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그 흑피를 제거해야 돼. 흑피를 제거하는데 흑피를 제거하다가 알뜰이 안 끓으면 또 청피가 생겨요. 그래서 청피를 알뜰이 따야 돼 주고 그다음에 티를 이제 알뜰이 따줘야 돼. 왜 그러냐면 가성소다나 소다회로 삶으면 티가 어느 정도 죽지만은 이 콩대나 메밀대로 그 재에 삶으면 이게 그 티가 도로 생겨난다고 그래. 옛날 어른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알뜰히 그 티를 알뜰히 따주고 청피를 알뜰히 끓여야 원칙이지. 그래 양질의 이제 한지가 나오죠. 백닭을 만드는 작업은 껍질 하나하나를 일일이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지루하고 고된 작업일 수밖에 없다. 손질이 된 백닭은 햇볕에 잘 말려서 보관하였다가 필요할 때마다 물에 불려 사용한다. 뻣뻣한 백피를 한지의 원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풀어질 수 있도록 푹 삶아내야 하는데 이때 잿물을 이용한다. 볏짚, 메밀대, 고추대 등 잿물의 재료는 다양하지만 황동은 한지장은 주로 콩대째를 이용한다. 콩을 수확한 후 남은 대를 태워 만든 재를 소쿠리 안에 고운 망사자루를 넣고 재를 부어 물을 걸러낸다. 이러한 천연 재료를 태워 만든 잿물을 사용한 전통 한지는 섬유가 끊기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어서 매우 질기다. 그러나 잿물을 사용할 경우 티가 죽지 않아 더 꼼꼼히 티를 골라내야 한다. 그래서 요즘의 계량 한지는 가성소다를 사용해서 삶아내기도 한다. 잿물이 만들어지면 백닭을 삶아내야 한다. 잿물이 끓으면 백닭을 넣어 삶아낸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백닭을 삶을 때에는 마른 백닭을 물에 불려 놓아야 하지만 수입닭의 경우는 마른 채로 삶기도 한다. 잿물을 이용하면 2-3시간 정도가 걸리고 가성소다를 넣어 삶게 되면 1시간 정도 걸린다.
닭섬유를 고르게 익히기 위해서는 삶는 동안 쇠갈키로 4번 정도 뒤집어준다. 그 한지 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닭을 첫째 잘 삶아야 돼요. 초지도 잘해야 하지만. 그래 이제 4번을 뒤집어주고 30분 뜸을 들이고 그리고 이제 꺼냅니다. 그러면 닭이 잘 익지. 그동안 이제 4번을 뒤집어줘야지. 닭을 얼마나 잘 삶아내느냐에 따라 종이의 품질이 달라지는데 황동훈 한지장은 특히 닭 삶는 솜씨가 전국에서 으뜸이라 할 만큼 그 실력이 뛰어나다. 다 삶아진 닭은 꺼내기 전에 뚜껑을 덮고 30분가량 뜸을 들인다. 섬유질이 좀 더 푹 익게 하기 위해서다. 뜸을 들이고 나면 닭이 잘 익었는지 확인해 본다. 잘 익은 닭은 섬유가 그물 모양으로 퍼지고 잘 끊긴다. 대학을 졸업하고 줄곧 해온 일이어서 짐작만으로도 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아직도 황동훈 한지장은 과정마다 직접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가성조다를 삶게 되면 그 철분도 생기게 되고 또 그 섬유가 죽으니까 경기가 굉장히 약해지지, 섬유가 죽으니까. 근데 콩대째나 메밀대째로 삶은 거는 완전 전통한지 천년 보존이 되는 거지. 섬유가 그대로 살아있고 아주 인정 강도가 높지, 굉장히. 예, 그 가성소다를 삶은 거에 되면. 잘 삶아진 닭은 꺼내어 물기를 뺀다. 잿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맑은 물이 담긴 수조에 넣어 헹구어낸다. 담구었다 헹구는 과정은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반복된다. 씻는 과정에서도 티를 골라내면서 고르게 정리를 한다. 전통 한지의 경우 씻어낸 백닭을 햇빛에 널어 말리면 표백이 된다. 그러나 일광 표백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과도 뚜렷하지 않아 대부분 약품 표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색상도 밝아지고 잡티도 없어지지만 한지의 강도가 현저하게 약해진다. 표백이 끝나면 티 고르기를 해야 한다. 티는 병충해나 우박, 서리, 쌍난 자국 등으로 생기는데 삶아진 닭섬유를 흐르는 물에 풀어가면서 손으로 일일이 잡티를 제거한다. 섬유 하나하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티 고르는 작업을 하는 공간은 공장에서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이다. 처음 용부언니로 공장을 옮겼을 때만 하더라도 티 고르는 작업을 하는 안악들이 4-5명까지도 있었지만 지금은 김옥려 씨가 혼자 이 작업을 전담하고 있다. 잡티가 완전히 제거된 닭섬유는 곱게 풀어낸다. 이것을 고해라고 한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다면 닭섬유를 돌 위에 놓고 방망이로 두들겨 섬유질을 풀어야 하지만 힘이 많이 들고 원료 손실도 많아 요즘은 비터를 사용하고 있다. 섬유를 수조에 넣고 기계를 작동시키면 모터가 물을 회전시키면서 칼날이 닭섬유를 잘라 풀어주게 된다. 비터를 돌리는 동안에도 닭섬유가 모터에 끼지 않도록 계속 막대로 저어주어야 한다. 비터에서 갈아진 닭섬유는 자연스럽게 지통 옆에 있는 수조로 흘러내려가게 된다. 다 갈아진 닭섬유는 죽처럼 보인다 하여 닭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닭죽이 만들어지면 지통에 물을 담고 원료를 넣어 섞어주어야 한다. 과거에는 막대를 이용해 힘차게 저어 재료를 섞었지만 요즘은 지통 안에 달린 프로펠러를 이용해 재료를 섞어준다.
이때 반드시 넣어줘야 하는 것이 닥풀인데 닥풀은 한지의 두께를 조정하고 종이의 강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부터 황촉규의 뿔에서 나오는 점액을 닥풀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황촉규는 금방 삭고 가격도 비싸. 요즘은 황촉규 대신에 화학약품 분산제인 팜을 사용하고 있다. 한지 만드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정이 바로 물질하기이다. 물에 풀어진 지도를 발에 얇고 고르게 떠내는 과정으로 초지라고도 한다. 전통적인 방식인 외발뜨기는 한 줄의 끈에 매달린 발틀 위에 초지용 발을 깔고 지물을 전후 좌우로 흘려보내면서 종이를 뜨는 방식이다. 먼저 발의 아래 위로 물을 흘려보내 중심을 잡은 뒤 좌우로 물질하여 원하는 두께로 종이를 떠낸다. 종이가 떠지면 발을 들어 바탕자리에 둥글리듯 조심스럽게 붙인다. 나중에 종이를 분리하기 쉽도록 종이 끝에 비계를 대고 발을 떼어낸다. 외발뜨기는 물을 가두지 않고 전후 좌우로 자유롭게 흘려보내며 종이를 뜨기 때문에 섬유질이 격자로 배열되어 매우 튼튼한 한지가 만들어진다. 또한 외발뜨기는 두 장의 한지를 하나로 겹쳐 만드는 음영지이기 때문에 더욱 튼튼하다. 그러나 그만큼 제작 속도가 더디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방식인지라 요즘은 계량식인 쌍발뜨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쌍발뜨기는 일제강점기 때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일본에서 도입된 방법이다. 쌍발뜨기용 발틀은 두 장의 발틀이 경첩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사이에 발을 끼운다. 지물을 떠올린 상태로 천장의 대나무 장대의 탄력을 이용해 발틀을 흔들어 종이를 뜬다. 일종의 가둠뜨기 방식으로 외발뜨기와 달리 섬유가 한 방향으로만 정렬이 되어 한지의 강도가 외발뜨기에 비해서 약하다.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발뜨기는 한 번의 물질로 두 장의 종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보다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의 한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물을 가둔 상태로 흔들어 종이를 뜨기 때문에 물질하는 데에도 힘이 덜 드는 편이다. 이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의 제품을 계량 방식인 쌍발뜨기로 만들어내고 있다. 습지를 압착 탈수기 밑으로 가져간다. 습지 위에 나무판과 무거운 침목을 올려 종이 전체에 압력이 고루 전달되도록 한다. 종이를 떠낸 후 바로 강한 압력을 가하면 자칫 종이가 서로 붙어버릴 수 있어서 침목의 무게를 이용해 4-5시간 정도 먼저 물을 빼준다. 어느 정도 물이 빠지면 압착기로 눌러 남은 물기를 뺀다. 과거에는 햇볕에 한지를 말렸지만 요즘은 철판 건조기를 이용해 한지를 말린다. 철판 건조기는 기계 안쪽에 물을 끓여 철판을 달구고 그 열로 종이를 말리는 방식이다. 종이를 뗄 때 비계를 들어 올려 한 장씩 떼어내는데 큰 종이의 경우에는 떼어내다 찢어질 수 있어 종이 끝을 이리대에 말아서 떼어낸다. 떼어낸 종이는 철판 위에 올린 뒤 빗자루로 쓸며 붙여준다. 건조까지 마친 한지는 정리실로 옮겨 한 장 한 장 들쳐가며 남아있는 티를 제거하고 종이의 무게와 크기가 규격에 맞는지 확인한다. 처음이 그랬듯 마지막 작업도 그의 손을 거친다. 아버지 때부터 40년 동안
우리가 한지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으로 이제 95%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나고야하고 요코하마로. 40년간 아직 크레임 한 장 안 당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5%는 국내에 이제 소비를 하는데, 그 수출 욕조하는 집으로 가고, 배첩장이신 그 홍종진 씨가 갖다 쓰시고 있습니다. 황동훈이 한지장의 길로 뛰어든 것은 오로지 아버지 황현식의 영향이었다. 단양 제일 부자였던 황현식 공은 56년 한지 공장을 설립한 후 2011년 작고할 때까지 한지 제작에 몰두하였다. 한때 50만 불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던 공장이지만 90년대 중국에서 값싼 종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지 공장은 급격하게 몰락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현식은 공장을 그만둘 수 없었다. 당시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수십 명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많던 재산도 없어지고 현재도 당구재지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황동훈은 그의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들을 지켜볼 때마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여러 번.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시던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집에 식구하고 매일 다투고 있습니다. 이 공장을 그만둬라. 나는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무형문화재로서의 사명감과 또 이걸 가지고 한번 성공해보겠다고 맥을 잇겠다는 그런 자부심 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봉착하면서도 지금 계속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70이 넘은 지금 그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 전통 한지의 맥을 잇고 더 나아가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말하는 황동훈. 힘들지만 지금까지 우리 한지의 맥을 이어가는 그의 모습은 기교를 부리지 않은 정직한 그의 한지를 닮아 있다. 괴산군 연풍면 연풍리, 조령산, 칠보산, 박달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안치용 한지장이 운영하고 있는 신풍 한지가 있다. 3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21살에 지금의 신풍 한지를 인수해 30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다. 한지를 만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이다. 신풍 마을에는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양질의 샘이 있는데 예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샘의 물을 먹고 농사지었으며 늘 감사하며 살았다. 또한 신풍은 기후와 토질이 토종 당나무가 자라는 데 적합해 오래전부터 한지 마을로 알려진 곳이다. 자연스레 신풍에는 대여섯 개의 한지 공장이 있었고 어려서부터 한지와 인연을 맺었던 안치용 한지장이 30여 년 전 이곳에 정착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한지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신풍 마을의 한지 공장은 모두 사라지고 안치용 한지장이 운영하는 신풍 한지만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안치용 한지장은 사라져가는 전통 한지의 맥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한지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10여 개의 한지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 예전에는 이 당무지가 엄청 활성화가 돼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 동네 사람이 전원 참석을 했었어요. 미약가가 막 20, 30대씩 서서 서로 좋은 당나무를 한 단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래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당나무를 벗겨서 이제 전국에 납품하고 또 당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백닭을 만들어서도 납품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이 신풍 한지의 전성기였었고 신풍 한지
공사였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그 소비가 줄고 또 서서히 현대화되면서 이 이제 한지가 서서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없어지는 동안에도 이 신풍 한지는 계속 이어가면서 현대인에 맞게 또 이제 색깔도 집어넣고 천연 물질도 집어넣고 해서 그 웰빙 한지로 개발을 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온 거죠. 안치홍 한지장은 일찍이 한지의 우수성을 깨닫고 전통 한지를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기능성 한지와 공예 벽지용 한지 등 다양한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한 발 다가가고 있다. 안치홍 한지장은 전시관과 체험관, 활발한 대외 활동을 통해 우리 한지의 위상을 알리는 일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7호 한지장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한지를 만드는 첫 과정은 당나무 채취이다. 당나무는 잎이 모두 떨어지고 난 늦가을부터 싹이 나기 전까지 채취한다. 안치홍 한지장은 질 좋은 한지를 생산하기 위해 당나무를 직접 재배한다. 신풍마을에는 국내 최대 넓이의 닭 재배지가 있어 신풍 한지 공장에서 사용하는 닭은 이곳에서 대부분 조달하고 있다. 종이의 원료로 쓸 수 있는 당나무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안치홍 한지장이 재배하는 당나무는 참당나무이다. 참당나무는 껍질이 두껍고 가지가 없고 곧아서 조롱이나 티가 없다. 그만큼 백당 만드는데 손이 덜 가게 된다. 그 당나무 종류는 뭐 참닭, 뭐 외닭, 푸닭, 뭐 독사닭, 뭐 그 삼지닭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한지에 만들기에 최고 적합한 게 이제 참닭나무거든요. 이제 참닭나무는 이제 껍질이 두껍고 또 윤기가 나고 그리고 한지 만들면 질기고 오래가고 뭐 섬유 자체가 뭐 윤기가 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옛날서부터 참닭나무를 많이 쓴 거죠. 닭모지는 겨울에 한다. 1년 동안 사용할 닭을 겨우내 수확하여 무지한다. 닭무지 과정은 우선 닭솥에 물을 붓고 그 위에 통나무를 올려놓는다. 그 위에 당나무 묶음을 방향이 서로 엇갈리게 쌓는다. 길이가 너무 긴 것은 줄기 끝을 잘라내 길이를 맞춘다. 당나무를 다 쌓아 올리고 나면 아궁이에 불을 붙이고 증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비닐과 보온 덮개로 덮고 돌로 눌러 꽁꽁 싸맨다. 이렇게 7, 8시간 불을 지펴 당나무를 쪄낸다. 고구마 삶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당나무가 익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불을 세게 올려 푹 익힌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당나무 한 가닥을 꺼내 익은 정도를 확인한다. 잘 익은 당나무는 겉껍질이 말려 올라가 속대가 가락지 모양으로 튀어나온다. 이것을 가락지가 잘 섰다 혹은 많이 튀었다고 한다. 이게 많이 터져야 잘 익은 거거든요. 그래서 벗겨지기도 잘 벗겨지고 백닭 벗기기도 좋고 그래서 이 가락지가 많이 끼게 푹 익혀야 된다. 이 닭무지는. 다 익은 당나무는
꺼내어 물을 뿌려 식는 동안 마르지 않게 한다. 다 익은 당나무는 속대와 껍질을 분리해서 껍질을 벗겨내야 한다. 끝부분을 약간 비틀어 떼어낸 뒤 아래쪽으로 힘있게 잡아당겨 껍질을 벗긴다. 잘 삶아진 닭은 껍질이 쉽고 깨끗하게 벗겨진다. 무지해서 바로 벗겨낸 피닭은 물을 먹은 상태여서 그대로 박피 작업이 가능하다. 바로 작업하지 않을 것들은 피닭 상태로 말려 보관한다. 전통 한지는 닭 껍질 중 안쪽 흰 부분, 백피만을 사용한다. 흙피와 청피는 깨끗이 긁어 제거하여야 한다. 이때 조롱이나 티도 함께 제거한다. 백닭 만드는 작업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겉껍질을 깨끗이 긁어낸 백닭은 물에 헹궈 불순물은 말끔하게 씻어낸다. 백닭 헹구는 작업은 공장 옆 샘에서 한다. 여기서 솟아나는 용천수는 사계절 수온이 일정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물이 수은해 작업하기가 좋다. 씻어낸 백닭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널어 말린다. 이렇게 겨울 내내 말린 백닭으로 1년 동안 한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여기 옛날서부터 한지 공장이 몇 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동네는 이제 물이 풍부하고 천연 용천수, 그리고 또 이제 물이 연해서 한지 만들기가 적합하다. 한지를 만들면 색이 선명하고 한지의 윤기가 난다. 이래서 이제 물이 좋다는 거죠. 말려서 보관한 백닭은 삶기 전에 미리 물에 담궈 불려야 한다. 그래야 백닭이 부드럽게 잘 삶아지고 더불어 붙어있는 먼지나 불순물도 제거할 수 있다. 만들 수 있지만 안치용 한지장은 주로 콩대째를 사용한다. 콩대째는 콩을 수확한 늦가을철에 만든다. 콩대를 모아 골고루 뒤적여가며 태우다가 어느 정도 타들어가면 물을 뿌려 불길을 잡아 완전히 연소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만든 콩대째로 잿물을 내린다. 잿물은 닭섬유를 삶는 닭솥에 직접 내린다. 닭솥 모서리에 고운 망사를 걸친 항아리를 올리고 그 안에 재를 붓는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부어 잿물을 우려낸다. 우러나온 잿물은 항아리 아래쪽 구멍을 통해 닭솥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잿물의 농도는 만져보았을 때 미끈거리는 정도로 가늠한다. 잿물이 끓으면 씻어놓았던 백닭을 넣고 삶는다. 삶는 동안 골고루 뒤적거려야 닭이 솥에 눌어붙지 않고 고르게 익는다. 어느 정도 닭섬유가 익으면 뚜껑을 덮고 1시간가량 뜸을 들인다. 뜸을 들인 후 잘 삶아졌는지 확인하는데 잘 삶아진 닭은 손으로 잡아당겨도 잘 끊어진다. 익은 닭은 쇠스랑으로 바로 옆에 있는 수조로 옮긴다. 차가운 물로 열기를 식히고 동시에 잿물기도 빼준다. 잿물기가 우러나와 수조에 물이 탁해지면 물을 빼내고 다시 맑은 물을 받아 헹구는데 이 작업은 3번 정도 반복한다.
잿물기가 다 빠진 닭섬유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수조를 놓고 담궈 놓는다. 수조에는 호스를 연결해 깨끗한 물이 들어가고 수조 아래쪽 밸브를 통해 탁한 물은 빠져나가 안쪽의 물이 계속 흐르게 한다. 이렇게 이틀을 햇볕을 쐬며 일광표백을 한다. 일광표백을 하는 동안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로 덮어둔다. 날씨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보통 이틀 정도 햇볕 아래 두면 누렇던 닭섬유는 하얗게 변한다. 이것이 전통적인 일광표백 방법이다. 일광표백이 끝나면 닭섬유를 하나하나 꼼꼼히 들춰가며 남아있는 잡티를 제거한다. 전통 방식인 일광표백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표백 효과도 약품 처리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계량 한지를 만들 때는 일광표백 대신 약품을 이용해서 표백한다. 잿물을 빼낸 닭섬유를 약품에 하루 정도 담갔다 헹구어내면 닭섬유가 하얗게 되면서 잡티도 없어지지만 약품으로 인해 섬유질이 상해 한지의 강도가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잡티와 잿물기가 완전히 제거된 닭섬유는 으깨서 섬유질을 곱게 풀어준다. 이 과정을 고해라고도 하는데 과거에는 한지 제작 과정 중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전통적인 방식은 방망이로 닭돌 위에 닭섬유를 뭉쳐 올려놓고 한쪽 방향으로 방망이를 두들겨서 납작하게 편다. 방망이질은 오른쪽에서 왼쪽,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이것이 한 벌이다. 알맞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두들기고 펼치는 작업을 3-4벌 정도 반복해야 한다. 이 같은 전통적인 방식은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근엔 모터로 톱니바퀴나 칼날을 돌려 닭섬유를 잘라내는 비터를 사용한다. 그러나 방망이질로 고해할 경우엔 닭섬유가 긴 상태이지만 비터를 이용하면 섬유질이 짧아져 한지의 강도가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닭 손질이 완료되면 황촉규 뿌리를 이용해서 닭풀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다. 닭풀은 섬유끼리 결속되게 하면서 지료가 잘 분산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풀통 안에 황촉규와 물을 넣고 공이로 두들기거나 발로 밟아 으깬다. 으깨진 황촉규에서는 진득한 점액질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닭풀이다. 어느 정도 닭풀이 우러나오면 고운 망사자루에 넣어 맑은 점액만을 걸러낸다. 황촉균은 그 종이 뜨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섬유를 이제 분산시켜주고 그 물 빠짐에 조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물 빠지는 거를 금방 쭉 안 빠지고 서서히 그 물질에 따라서 이제 물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질을 오래 하면 두께가 두꺼워지고 또 물질이 작으면 두께가 얇아지고 그런 조정을 중요하게 해주는 게 이제 황촉규예요. 지통에 물을 붓고 지리와 닭풀을 넣는다. 뜨는 종이의 종류나 두께에 따라 넣는 원료의 양은 다르며 장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물의 농도를 가늠한다. 지통에 원료를 모두 넣은 후 풀작대기를 이용해 힘차게 저어준다. 지물이 완성되면 드디어 물질에 들어간다. 외발뜨기는 발틀 위에 발을 올려놓고 사방으로 지물을 흘려보내며 종이를 뜬다. 우선 아래에서 위로 물을 흘려 중심을 잡는데 이것을 앞물질이라 한다. 그런 다음 발틀을 좌우로 움직여 종이의 두께를 맞추는데
이것을 연물질이라고 한다. 외발뜨기로 뜨는 전통 한지는 음양지라 하여 두 장의 한지가 하나로 겹쳐져 만든다. 종이가 원하는 두께만큼 떠지면 발을 들어 바탕자리 위에 옮겨 붙인다. 첫 번째 바탕자리에 옮겨 놓을 때 발을 180도 돌려 바탕자리에 놓고 두 번째 장은 그대로 정방향으로 놓는다. 건조한 뒤 떼어내기 쉽도록 종이 끝에 노끈을 잘라 만든 베개 머리를 놓는다.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둥글판을 굴려 기포를 빼준 후 발을 천천히 떼어낸다. 이렇게 이제 앞물질로 기둥을 잡아주고요. 이제 끝에 물이 흐르면서 끝이 얇아졌기 때문에 이제 끝물줄로 한두 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연물질을 될 수 있으면 물살이 세게, 그래 이제 종이 강도가 세지는 거죠. 이 물질은 종이 횟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두꺼워지는 거죠. 쌍발뜨기는 외발뜨기와는 달리 발틀 안에 물을 가둔 상태로 흔들어 지류를 안치는 방식이다. 발틀 사이에 발을 끼운 후 걸쇠를 잠가 고정한다. 지물을 발틀 위에 떠 천장의 대나무 장대의 탄력을 이용해 가볍게 흔들어준다. 물을 가두어 앞뒤로 흔들기만 하기 때문에 섬유는 전후 방향으로만 정렬이 된다. 쌍발뜨기로 만든 한지는 섬유질의 배열이 한쪽 방향으로만 정렬돼서 외발뜨기로 뜬 한지보다 강도가 약하다. 그러나 쌍발뜨기는 발 중앙에 실이 박혀 있어 한 번의 물질로 두 장의 종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떠낸 한지는 물을 가득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을 빼주지 않으면 한 장씩 떼어낼 수가 없다. 과거엔 무거운 돌을 올려 물을 빼었지만 요즘엔 기계식 압착기를 사용해서 탈수를 한다. 습지를 압착기 아래로 옮기고 그 위에 압력이 전체에 가해지도록 철근을 균일한 간격으로 놓는다. 그 위에 다시 침목을 대고 프레스를 이용한 기계식 압착기로 물을 빼준다. 압력을 가한 상태로 하루 정도 지나면 습기가 빠져 한 장씩 떼어낼 수 있게 된다. 전통적인 건조 방식은 햇볕을 이용한다. 우선 베개 머리를 끌어올려 종이를 한 장씩 떼어낸다. 이때 찢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종이 끝부분을 이리대에 말아 천천히 떼어낸다. 떼어낸 종이는 목판에 빗질하여 매끈하게 붙여 말린다. 그러나 일광건조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속도도 기계를 이용하는 것보다 느려 요즘은 철판 건조 방식으로 건조한다. 철판 안에 있는 물을 데워 철판을 달구고 그 열로 종이를 말리는 방식이다. 철판 건조기는 두 장의 철판을 맞대어 세워놓은 것으로 건조기 한쪽 면에 대여섯 장의 한지를 한꺼번에 말릴 수 있다. 마지막 장을 붙일 때쯤에는 처음 붙인 한지가 말라 있어 연속해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 철판 건조를 하면 구김이 거의 생기지 않지만 일광 건조를 할 경우는 구김이나 주름이 생길 수 있어 도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도침은
다듬이 도침과 디딜방아 도침 두 종류가 있다. 다듬이 도침은 얇은 종이일 때 주로 사용하는데 몇 장의 종이를 둥근 막대에 말아놓고 다듬이 방망이로 두드린다. 두꺼운 종이를 도침할 때는 디딜방아 도침을 한다. 몇 장을 겹친 후 약간의 물을 뿌리고 디딜방아로 찧어 다듬이질한다. 디딜방아 도침은 세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데 두 사람은 디딜방아를 찧고 한 사람은 방아 아래에서 한지를 조금씩 옮겨주어야 한다. 도침 과정을 거치면 보풀이 사라지고 종이의 표면이 정리되어 인쇄할 때 번짐이 적고 광택이 높아져 좋은 품질의 한지로 완성된다. 안치용 한지장은 백색의 순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지와 문양지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그 종류는 수백 가지에 달하지만 크게 선염지와 후염지로 나눌 수 있다. 선염지는 원료를 물들여 그것으로 초지하여 만든 것이다. 염색 재료로 천연 염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염제로 사용하는 천연 재료는 그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붉은 계열에는 뭐 이제 소목이나 홍화, 이제 흑색 계열은 이제 그 신나무, 발효 신나무나 뭐 참숯이나 요게 이제 흑색으로 되고요. 푸른 계열은 이제 쪽도 이제 발효 쪽이 있고 생 쪽이 있고 요게 이제 푸른 계열이고, 노란 계열은 뭐 치자나 빛낭이나 뭐 이런 계열, 그렇게 이제 뭐 색깔이가 대표적으로 있죠. 천연 재료 중 가장 많이 쓰는 재료로는 붉은색을 내는 소목과 노란색을 내는 치자를 들 수 있다. 소목은 연한 분홍색을 내는 염제로 끓는 물에 넣고 1시간 정도 끓여서 염료를 얻는다. 치자는 노란색을 내는 염료로 역시 끓여서 염료를 얻는다. 이때 좀 더 성분이 잘 우러나오게 하기 위해 열매의 껍질을 부수어 끓인다. 끓인 염료는 고운 체에 걸러낸다. 염료가 완성되면 지료를 염료에 넣고 주물거려 색을 입힌다. 이때 색을 안착시키고 탈색을 방지하기 위해 매염제를 섞는데 재료에 따라 명반이나 쇳물, 소금, 재 등을 사용한다. 지료가 잘 물이 들면 닭풀과 함께 지통에 넣고 잘 저어준다. 이후 과정은 일반 한지 제작 과정과 동일하다. 후염 과정은 수옥 폭포 관광지 내에 있는 한지 체험장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후염지는 완성된 종이를 염색 처리하여 만든 것으로 염색하는 방식에 따라 각양각색의 색상과 문양이 나타난다. 안치용 지장은 후염 처리와 관련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물방울 염색지, 구름 염색지 등이 있다. 이 후염지들은 신풍 한지에서만 생산되는 특산품으로 안치용 한지장이 수많은 염료를 발효시키고 조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탄생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외에도 색지 위에 문양을 넣은 문양지도 수십 종에 달한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지 가운데 가장 얇은 종이인 옥춘지. 옥춘지의 제작 기술은 안치용 한지장의 스승인 중요 무형문화재 류행영 선생이 개발한 것으로 류행영 선생이 활동을 중단한 지금 오직 안치용 한지장만이 제작할 수 있는 특수한 한지이다. 이 옥춘지는 가장 얇으면서 또 가장 정교하면서 질기면서 이게 이제 특징이거든요. 이 옥춘지는 그 중요 무형문화재 그 명예 보유자이신 그 유행년 선생님이 착안을 하신 거고, 이제 고문서 복원이나 아니면 그 한지 그림, 전통 한지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옥춘지입니다. 옥춘지는 최소한의 물질로 가능한 얇게 종이를 떠낸다. 이렇게 떠낸 종이는 너무 얇아 발에서 떼어낼 수가 없어 발 자체로 걸어 말려야 한다. 발의 수만큼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량도 적다. 종이를 말릴 때에는 바람이 불어 발길이 서로 부딪히면 종이가 상하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실내에서 은근하게 건조해야 한다. 떼어낼 때는 가는 막대를 이용해서 종이의 끝부분을 발에서 떼어낸 후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에서 떼어낸다. (1년을) 꼬박 기다려야 만들 수 있는 한지.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자식과도 같다. 예전엔 집집마다 창호지로 문을 발랐다.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한지를 팔기도 하였다. 그만큼 한지는 생활과 밀접한 종이었다.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안치홍 한지장에게도 한지는 곧 생활이었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 값싼 종이가 들어와 한지 공장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 한지를 잘 만들고 알리고 싶은 그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다. 1000년을 간다는 우리 한지의 우수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시장과 체험,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면서 한지에 대한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 한지와 당나무를 이용한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당나무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찾고 있다. 세월이 지나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다는 우리의 전통 한지. 그 강하고 질긴 생명력만큼 그의 한지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한지의 미래는 밝다. 저는 무형문화재로서 한지에 종사하고 있지만 저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이 한지만큼은 1000년 만년 그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는 한 한지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런 바람입니다.